순행적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순행적이라고 적은 답을 아예 틀렸다고 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한테 막 찾아가서 이 답이 왜 틀렸냐고 항의를 해도 선생님께서는 내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공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문 안에서는 그게 순행적이 맞았기 때문에 이거는 번복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서술형 문제가 10점짜리였는데 다 날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 선생님이 사실은 서술형 문제도 그렇고 객관식 문제도 그렇고 왕이에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 말씀을 중학교도 당연하겠지만 고등학교도 무조건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결석은 드릴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죠. 그리고 결석을 했다고 하면 그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이제 그대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필기를 그대로 뺏긴다든지 그 내용을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다.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고, 물을 조금씩 마셔가면서 할게요. 그리고 수시 전형과 직결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번 보시면 그 입시 전형에 대해서 혹시 무슨 전형 이렇게 알고 계신 거 있으실까요? 대입.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맞아요. 그것만 아셔도 돼요. 크게 봤을 때는 정시, 수시가 있죠. 정시는 그 수능을 쳐서, 얼마 전에 쳤는 그 수능을 쳐서 대학을 가는 거고, 수시는 이제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전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요 전형들이 있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실기, 특기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빨간색으로 친 전형으로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갑니다. 대부분 많이 가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교과. 그러니까 교과라고 하면 공부 잘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좋아야 돼요.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교과 내신 성적만 보고 많이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일부 수도권 대학, 그러니까 좀 공부 잘하는 대학교, 그런 대학교에서는 학생부 내용까지 보기 시작했다는 거. 학생부 내용이라고 하는 건 이따가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교과 성적 이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는 면접도 본다는 거.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수능 최저라고 하면, 예를 들면 수능을 쳤으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5합, 그러니까 5개, 만약 3합에서 2다 이러면은 그 과목을 3개를 골라요. 그럼 그 중에서 무조건 1등급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수능 최저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내신과 그 다음에 학생부 내용이 들어간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내신이랑 그리고 학생부 내용이 들어가는 거 면접 빼면, 그리고 이것도 내신과 학생부 내용이 들어가는 건데, 그럼 뭐가 다른지 이걸 프린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1-2라고 적혀져 있는 게 있거든요. 1-2, 요게 지금 조금 옛날 거예요. 2018년도 학교생활 기록부예요, 실제로. 근데 학교생활 기록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중요한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1페이지에는 크게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고 1페이지에서는 많이 제외된 것도 있고, 2페이지 가시면 2페이지에서 7번부터 중요해요. 자, 7번에 보시면 제목이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줄여서 창체라고 부르거든요. 창체. 그러면 창체가 비교과 항목이에요. 비교과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 내신이 아닌 거죠. 성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자율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 그리고 진로 활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게 되는데, 보통은 그 동아리 활동을 선정을 잘 하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진로나 그 다음에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그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관련 학과,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의 학과랑 연관된 거. 예를 들면 내가 수학 선생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수학 관련 동아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고, 여기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실제 여기 보시면 적혀져 있잖아요. 이게 대입 자료로 쓰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어른들이 저희가 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잖아요. 그때 이제 뭐 자기소개서도 하고 나의 이력을 적지 않습니까? 요게 대학을 가기 위한 이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요렇게 쭉 그래서 넘기시면 한 장 더 넘겨보시면 8번. 자, 8번이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요게 성적이에요. 요게 성적인데 여기서 보시면 뒤에 8페이지, 5페이지구나. 5페이지에 밑에 5페이지 위에 보시면 성적이 쫙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성적 당연히 들어가는데 그 밑에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고 있을 거예요. 요걸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줄여서 세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교과 세특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내신과 관련된 교과 과목의 세특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이점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이제 화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학생부 내용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8번 항목의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 교과 세특이 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냥 첫 번째 교과 내신 성적만 보고 선발하는 학교가 많고, 근데 이제 점점 왜 이런 거를 넣느냐라고 이제 연구를 해보니 아까도 말씀 들으셨겠지만 고등학교별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어떤 학교는 내신 성적이 내신 시험 문제가 너무 쉽고 또 어떤 학교는 너무 어렵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럼 다 쉬운 학교 가서 다 좋은 성적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런 어떤 변별력을 위한 도구를 사용한다더라.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학생부 내용이라 함은 교과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서 제가 짚어드렸던 7번 항목 그리고 8번 항목 그리고 뒤에 가셔서 이 장수 넘어가는 이게 다 교과 세특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지금 시간 되실 때 읽어보셔도 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에 9번의 독서 활동은 지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학생부의 기재는 되는데 대입에 반영되진 않아요. 독서가. 그래서 10번 이런 것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들어간다는 거. 자, 그러면 이 기준이 얘는 보통은 이제 교과 내신 위주고, 그죠?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내용이랑 그다음에 교과 내신. 근데 학생부 내용이랑 하면 여러 가지 내용을 다 통합한다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주목하셔야 될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은 29.5%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56.4%다. 그러면 요게 지금 올해 그러니까 2026년 대입의 비율이거든요. 뽑는 비율. 그러면 어떤 거를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어떤 전형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보통 학생들은 섞어서 해요. 섞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수시 원서를 6개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 원서는 3개예요. 가나다군. 그래서 수시에서 탈락한 친구들이 그 다음 이제 수능 성적으로 정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루트는. 근데 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섞느냐 하면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부 내용, 여기에서 들어가지 않았던 내용들이 있죠. 그러면 그게 내 교과 내신을 조금 보완할 수 있을 정도면 한마디로 학생부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친구,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의 취지가 뭐냐면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화려하고 너무 누가 봐도 이 친구가 너무 대단한 친구면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부족한 내신을 학생부 내용으로 커버해서 역전할 수 있다. 실제로 보시면 요게 지금 요거는 그러니까 작년에 수능 친 친구들이 경대에 여기는 안 적혀져 있는데 국문과에 들어간 입학 성적입니다. 평균. 교과로 들어간 친구들의 평균 등급은 2.94 등급이고 학종으로 들어간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으로 들어간 친구들의 평균 등급은 4등급 정도가 되죠. 그러면 성적으로만 봤을 때는 한 1등급 정도가 얘네들이 낮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학생부 내용으로 커버를 쳤다.
이런 것도 잘 생각하셔서 세특을 잘 적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친구들은 저희가 많이 도와줬었거든요. 예전에 이게 맨 처음에 도입됐을 때, 진짜 맨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학교에서도 사실은 이거를 제대로 못 해주는 학교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 전형으로 많이 가고, 근데 이 전형으로 냈다가 이건 뭐 준비하진 않지만 이 정도로 냈다가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져갖고 이 친구가 그때 계명대학교 무슨 기독교 학과 야간 밖에 갈 수 없는 성적이었어. 그 친구는 한 5년 정도 좀 전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친구가 도저히 그 학교는 자기가 원하는 학교가 아니니까 그래서 다 포기하고, 그 친구는 사실은 재수를 해서 논술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논술 전형도 어느 정도, 지금은 이게 한 4% 정도 되거든요. 논술 전형이. 그러니까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 4% 정도 되는데, 그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았어요. 그래서 논술 전형, 저와 같이 준비를 해서 동국대학교로 갔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시가 조금 이제 잘만 활용하면은 나의 역량보다 좀 더 좋은 학교, 그러니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도권 대학이라고 하면 조금 좋은 대학이겠죠. 그런 대학교에서는 실제로 전체 비율을 보면 교과 비율이 높은데, 전체로 보면 학생부 종합 비율이 수도권 대학에서는 좀 더 높더라.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는 요를 좀 많이 보더라. 그래서 제가 경대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경대는 아직까지도 교과 전형이 한 1000명 좀 넘게 교과 전형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추이는 지켜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내신 국어에서 9등급에서 5등급 요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지금은 대부분 5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09년부터 태어난 친구들은 다 5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2022 개정교육과정 요게 들어가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이게 지금 비율입니다. 비율. 그러니까 이게 9등급이고 얘가 5등급이거든요. 그래서 9등급일 때는 1등급의 어떤 누적 등급 비율이 4%였어요. 그러면 100명 중에 4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1등급인 거죠. 근데 이거를 5등급으로 가니까 넓어졌어요. 6%나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좋은 거죠. 내신의 어떤 부담이 완화되었다. 이렇게 지금 생각되어서, 그러면 나도 이제, 그러니까 여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누적 비율이 11%니까 2등급에서 조금 남는 데까지가 1등급인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근데 그래서 이제 조금 대충 생각해도 되겠다. 부담을 조금 덜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뭔가 찜찜해서 환산을 해봤어요. 이렇게. 지금이랑 약간 9등급일 때랑 5등급일 때랑 어떻게 달라지나. 환산을 해보니까 9등급에서 1.2등급 정도 받아도 됐다면 1등급에서는 5등급에서는 5등급제에서 내신 1등급을 받아줘야 되더라. 그게 안정권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경대 국문과 교과 전형이 아까 자료에서 2.9등급이었잖아요. 평균 등급이. 그러면 그걸로 환산을 만약에 하자면 여기 2.9, 1이죠. 그죠? 그럼 현재 5등급제로 가면 걔는 1.8등급까지 받아줘야 갈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해야 됩니다. 내가 1등급 안에 드는 어떤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그 내신 부담이 완화되는 게 전혀 아니다. 그 내신 성적은 무조건 잘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일종의 경각심 같은 것들을 학생들이 가질 필요가 있더라. 그러니까 2등급이라고 잘한 게 아닌 거죠. 옛날에는 2등급이면 경대 갔어요. 근데 지금은 알 수 없어요. 2등급이면 여기 2등급 정도 되죠. 2등급이 한 이쯤이면 지금 1.6등급 정도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2등급 한번 볼까요? 옛날에 3등급이었어요. 3등급 정도면 학종으로, 교과는 절대 못 가고 학종으로 잘하면 경대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생각하시고, 데이터가 계속 쌓일 거거든요.
지금 이 데이터가 많지 않아요. 지금 현재 고1들이 내신 고등급제의 거의 첫 주자니까 요거를 조금 정보를 계속 탐색을 하시라는 거.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신 국어 설명은 다 끝났고 이제 수능 국어 설명을 드릴 건데 수능 1교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1교시 때 수능 국어를 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사실 매스컴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국어가 어려웠어요. 어려워가지고 두 개가 있거든. 지금 현재는 선택 과목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 과목이 언어와 매체 그리고 또 화법과 작문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있어요. 현재는 이게 2027 대입까지예요. 2027 대입까지인데 언어와 매체는 1등급 컷이 85점이었고 화법과 작문은 89점. 그러니까 보통 80점 되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학생들이 어떤 정도냐면 이렇게 시험지를 봤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한국어지만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을 읽어도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그래서 치고 나서 막 울음이 터지는 그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쨌건 그래서 근데 만약에 뭐 쉬웠으면은 괜찮지만 1교시부터 너무 어려우면은 뒷시험이 너무 영향을 줘서 뭐 이거는 제 사견입니다만 마지막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고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건 1교시 80분이고요. 1시간 20분 그리고 45문항입니다. 자,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방금은 이제 2027 대입까지였고 2028 대입 기준으로 보시면 09년생 기준이죠. 문화 근데 똑같아요. 잘 보시면 얘만 없어졌어요. 매체만 없어지고 나머지는 다 있어요. 문화, 화법과 언어가 뭐냐면 문법이거든요. 문법이 지금은 선택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무조건 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때 시험이랑 똑같아진 거예요. 그리고 독서는 비문학이죠. 독서가 이번에 독서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독서의 뭐 지문이 굉장히 다 어려웠어요. 왜냐면 밑에 잠깐 보시면 이게 다 독서 영역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영역. 이제 보통은 그 수능 특강에 이제 이렇게 영역이 구분돼서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책 영역별로 글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렇게 분류가 돼서 나와요. 그러면 이번에 뭐가 나왔냐 하면 인문, 그리고 사회, 그다음에 과학. 그다음에 인문이라고 하면은 어떤 건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어떤 내용일지? 자, 이번에는 칸트가 나왔어요. 철학자. 그럼 철학자가 하는 그 얘기를 이해를 잘 할 수 있을까요? 형이상학적인 어떤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지문은 이과 친구들은 절대 이해 못해요. 네, 이과 친구들은 제일 어렵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문제가 됐던 17번 문제가 지금 굉장히 논란에 있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사견으로는 그 문제의 정답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기는 그렇지는 어쨌건 그 표면상으로 봤을 때 그게 어떻게 돼서 그런 17번이 지금 정답이 잘못됐다 이런 지금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사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한 단어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이것도 조금 재밌는 게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한 단어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자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이 자아에 대한 생각이 무궁무진할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 수능 문제에서는 그냥 정말 표면적인 어떤 뜻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나와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셨던 분은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밑에까지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이게 답이 될 수 없다. 전제가 틀렸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보통의 수능을 푸는 친구들은 요 정도까지 이해를 하고 풀어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은 이것까지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답이 큰 오류는 없다. 오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답이라고도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사회 문화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법입니다. 법.
법 아니면 경제 종류인데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법이 또 어떻게 나왔냐면 가, 나 지문 두 개로 나왔어요. 가나 지문 두 개로. 복합 지문. 그러면 가 지문도 이해를 해야 되고 나 지문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주제 통합으로 나왔어요. 그게 뭐겠어요? 가 지문의 주제와 나 지문의 어떤 그 주제가 통합되어서 이게 이해가 돼서 어떠한 실제 그 법 사례를 얘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말만 들어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열팽창. 그러면 얘는 문과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문이과 다 힘들어해요. 독서 지문이 이 정도 난이도로 안 나와도 학생들은 절절 맵니다. 왜냐하면 긴 지문을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지문들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아까 나갔던 상황과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멘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지금 그러면 제가 문제 제기만 하면 안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 요것부터 보시면 일단 요게 독서고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 고전시, 고전소설, 현대시, 현대소설, 극갈래 이런 것들 다 해야 되고 그러면 요런 것들이 다 해서 올해 EBS 연계율이 53.3%가 나왔더라 라고 지금 이제 그 발표가 났어요. 근데 이것을 맹신하면 안 되는 게 53.3%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인문이랑 이런 데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자 칸트가 나왔다. 그럼 칸트가 제기한 수많은 어떤 이론들 중에 한 100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한 개가 수능 특강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한 24번째 정도 되는 그 주제가 그 칸트의 어떤 뭐 주장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그럼 똑같이 얘도 칸트가 얘기한 거고 얘도 칸트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연계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연계율은 뭐 요 문학에서 똑같은 시가 똑같은 부분이 나왔다. 고전시 같은 경우에서는 또 가사라고 해서 엄청 긴 갈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세 부분 정도로 나왔으면 요 부분이 똑같이 나오면 직접적 연계라고 하고 요런 부분이 나오면 간접 연계가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계율은 학생들한테 큰 의미가 없더라. 그러면 뭐죠?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못 잡느냐? 그건 아니고 그 해결 방법은 하나입니다. 어찌됐든 뭐 이건 정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핵심 뼈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는 뭐 비문학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릴 때부터 이것을 읽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겠죠.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이 뭔지 찾고 그리고 핵심어가 뭔지 찾고 그리고 예를 들면 소 문단에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계속 이해를 하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글 수준을 계속 높여야 돼요. 글 수준을 계속 높여서 내가 풀려고 하는 그 문제가 주어지겠죠. 그럼 그 문제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한다? 지문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이 문제와 지문과 그리고 지문과의 상관관계를 찾아서 정답인 결과값을 산출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한 번에 안 되겠죠. 굉장히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요거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면 얘가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때의 것이고 얘가 고등학교 때. 그러면 글이 이건 좀 지금 저희가 보기엔 쉽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단 나누고 중심 내용 찾고 이런 것들 다 하죠. 이런 거 다 동그라미 핵심어 동그라미 하고 전체를 적고 이런 연습을 시작해서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이제 이런 지문들 굉장히 긴 지문이죠. 이따가 저희 부원장님께서 이 지문을 보여드릴 건데 말도 못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런 그래프 같은 것들 요런 그래프가 요 지문에서 글로 표현이 됩니다. 개념이. 그럼 이 개념을 머릿속으로 그려가지고 이 그래프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지문일까요? 어떤 지문에 대한 문제일까요? 요거는 과학 지문입니다. 과학 지문. 요런 것들이 잘 나온다는 거. 요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없다.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 그거를 지금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될까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시기별 학습 방향인데, 제일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뭐든 뭐 마찬가지겠지만 꾸준하게 해야 되고, 보통은 이제 저에게 찾아오시는 이제 학생들, 학부모님들은 보통 빠르면 요때,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때부터 아니면 이제 6학년 때부터 많이 찾아오시는데, 저학년 때는 뭘 하냐 하면 저학년 때는 너무 힘들게 푸시하면 학생들이 오히려 이제 그 감정적으로 조금 싫어질 수 있기 때문에 흥미 위주로 갑니다. 흥미 위주로 가고 또 내가 뭔가 조금 잘할 수 있다. 나 이거 재밌어. 나 잘하네? 집에 가서 엄마한테도 자랑할 수 있고 그 정도의 글밥을 가지고 와서 훈련을 하긴 하는데 그것도 사고력 독해력 위주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보통 학습지에서 많이 하시죠. 학습지에서 뭐 잘 생각은 안 나는데 흔히 지금 하시는 학습지들 예전에 하셨던 학습지들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배경 지식은 관련 도서를 많이 읽는 거. 그래서 책을 읽더라도 관심 있는 분야 혹은 또 관심 없는 분야도 조금 재미있게 설명된 책 같은 것들을 읽혀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쓰기는 뭐겠어요? 논술이죠. 논술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학원에 왔을 때 한자라고 하면 이게 말 그대로 한자를 배우는 게 아니고 얘는 사자성어입니다. 요거는 살아가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왜 굳이 하냐 하면 얘가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에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때부터는 요 내용이 뭐냐면 이 위의 내용 플러스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학생들이 책을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있으면 지문이에요. 그리고 문제거든요. 이거를 쓱 봐요. 쓱 보고 문제도 쓱 푼다는 거죠.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문제 봤다가 지문 봤다가 문제 봤다가 지문 봤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지문만 보고 문제는 문제대로 풀고 그냥 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이게 습관이거든요. 이 습관을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깊이 읽으려고 하는 독서 습관. 그러면 이 습관 안에 뭐가 있을까요? 중심 내용 찾기, 뭐 주제 찾기, 핵심어 찾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빨리 할게요. 시간이 많이 없다고 계속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자 그리고 6학년 때부터는 이제 사실상 입시 위주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입시 위주로 가서 위에서 갖췄던 요 사고력 독해력 플러스 중학교 1학년 교과 그러니까 요게 뿌리라고 하는 말은 요게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단단하게 기반이 돼서 요 내용들을 암기하고 외우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중1 때부터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걱정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는 국어학원 다닌 적도 없고 현재 국어 성적이 별로 안 좋은데 학년이 예를 들어 중학교 2학년이다. 그러면 얘는 이 앞의 과정을 전혀 공부하지 못했는데 괜찮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요 앞에 내용들은 조금 축약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고등학교 입시에 중요한 입시에 이제 달려있기 때문에 입시 위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면서 독해력 수업에 같이 동반을 하게 되겠죠. 설명이 지금 다 끝난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제 요까지는 제가 내신 국어 그리고 수능 국어 설명드렸고 지금 이제 저희 그 내신 국어에 대해서 인근 중고등학교 내신 패턴 그리고 어떻게 저희 공교대가 대비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추가해서 얘기 드리면